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할인 창구하고 스탠딩 레포죠. 연준의 목표 중에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이잖아요. 이 두 개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만약 안정이 되면 금융 안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주택시장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팀장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6, 9, 10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3차례 정도 나오는데 저도 되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는 적절하지 않겠나는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또 이제 연준에서 비둘기파들 3번 정도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조금 2번씩으로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 3월 달에 FOMC에서 네. 점도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점도표의 평균치보다도 네. 뭘 많이 보셔야 되냐면 분포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매파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한두 차례밖에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어제 카슈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두 차례. 예, 한두 차례.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 뭐 얘기죠. 9월이나 12월쯤 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연내 2차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갭을 두고서 2차례니까 6, 7월 중에 한 번 한 다음에 연말로 가겠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이 컨센서스 대비로도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시장 컨센서스에서 원하는 것들보다도 조금 덜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아하. 여전히 그래서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적게 하거나 이 얘기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택시장 얘기했는데, 이 주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거용도 있지만 네. 상업용이 또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많이 안 내려가고 가격도 아마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로 나올 네. 정도여가지고 네네. 그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상업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이제 그 지역 은행들도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결국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높은 금리가 문제가 된다면 상업용 부동산이 뇌관 아니겠냐,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관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건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가 크지가 않아요. 일단 그쪽 대출이 많지 않다는 게 1번이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은행들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체력의 핵심은 뭐냐면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SVB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예금이 대형은행 쪽으로 쏠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은행의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 몇 개가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대형은행의 자본 구조나 금융 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하지만 그 금융위기라는 건 사실은 리먼이라든지 굉장히 메이저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메이저 은행들이 앞으로도 파산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생긴 건데, 지금 사실 보시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일단 대형 은행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봐요.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위험하겠네. 맞죠? 근데 그 저도 알고 있고 대표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연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연준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대비가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자본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때 빼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많이 모아놔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금이 작은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가지고 큰 은행으로 갔잖아요. 네. 그 작은 중소형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줄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연준에서 지금 뭐가 진행이 되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적 긴축을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시간을 지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중소형 은행들의 지준도 줄일 거거든요. 중소형 은행의 지급준비금 가뜩이나 별로 없는데 이걸 줄이는 상태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생기면 은행이 중소형 은행들은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은 은행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거는 파서블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연준도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냐면은, 은행이 원래 흔들릴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은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현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정말 힘들 때는요,
중앙은행이 나서서 도와줘요. 그럼 양적 완화냐? 그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하면 지금 양적 긴축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니까 재할인 창구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재할인 창구에 가가지고 돈을 긴급하게 땡길 수가 있는데 이 재할인 창구가 전설처럼 흘러내려온 얘기가 이거 쓰면 망한다는 소문이 든다. 아, 너 저기서 썼구나. 네. 딱지가 붙는 거지. 저기 있네. 뭐 그러면 저 은행 이상한 거 아니면 소문이 돌면 그치. 뱅크런이 나요. 그래서 저기 전통적으로 잘 안 재할인 창구를 안 쓰죠. 쓰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게 낙인 효과라는 건데 저도 실제 본 적은 없죠.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네. 이 생각이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은행들의 이제 담당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 담당자. 빈급할 때 자금 조달하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떠날 때가 됐을 때 딱 떠나면서 이제 인수인계 할 거지 않습니까? 후임자로 오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재할인 창구 사용하는 법 매뉴얼 알려주지 않겠죠. 딱 이 매뉴얼은 있지만 이거 매뉴얼 딱 알려주면서 덮으면서 지난 30년간 아무도 안 썼다. 이거 쓰면 골로 이거 쓴다는 건 나는 이거 쓰는 얘기는 순간 골로 간다고 그치. 한다. 그래서 빅이다. 이건 이 페이지는 열지 마라.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몰라요. 이 업무를 사실 저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서. 담당자도. 네, 담당자. 그리고 지금 30년 동안 쓴 적이 없어. 모르죠. 그럼 이제 후임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긴급해가지고 재할인 창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후임자시면은 이제 대표가 물어보면 네네.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원래 안 받는 거래요. 원래 안 받는 거래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네네. 느낌이 딱 오시죠. 어떤 네네네. 분위기인지. 그래 그럼 안 받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임자도 그렇고 전전임자도 그렇고 그렇죠. 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200년의 역사에 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 창구 자체가 꺼려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있는데 안 쓰니까 아무도. 그치. 그리고 쓰면 안 된다고 다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뭘 준비하냐면 파이어 드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 소방훈련 같은 거거든요. 소방훈련 보면은 불자동차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가끔 소방훈련하려고 출동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소방훈련 되게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서 나온 건지 아니면 훈련 때문에 나온 건지 헷갈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뭐 하냐면 규제 당국에서 실제로 JP 모건부터 시작해서 대형 은행들도 이 재할인 창구를 사용해 보는 연습을 갖다가 연 1, 2회 정도로 실시하려고 해요. 그 재할인 창구에 애들이 계속 모여들잖아요. JP 모건도 오고 BY도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조금 어려운 은행의 대표라고 해볼게요. 네. 쓱 간 거예요. 그러면 훈련 때문에 오신 건지 그렇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간 물타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할인 창구를 갖다 태핑하는 갖다가 그 횟수를 갖다가 늘려서 재할인 창구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연준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약간 방법이에요. 민방위훈련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죠? 민방위훈련 해야 이제 사실 뭐 주섬주섬 챙겨보기도 하고. 그렇죠. 전쟁은 안 나지만 전쟁 난 다음에 뭐 예. 어떤 일이 하는지 뭐 해가지고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좀 해보고 그런 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30년 동안 안 해서 야 그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담당자 할 수밖에 없고 후임자시면 무조건 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써보면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문제 되는 들면 거고 뭐 쓰게 되는 예,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낙인 효과도 JP 없고. 모건이 쓰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사실상 재할인 창구의 활성화 기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네. 게 첫 번째는 연준이 현재 만들어 놓은 방어막 중에 하나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레포 시장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사잖아요, 제가. 네네. 장기 채권을 사면 캐시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장기채만 남고 이 장기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걸로 또 채권을 사거나 다른 자산을 또 사거든요.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초단기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초단기 한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이런 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2년 3년 되는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잖아. 이 레포 시장에 돈이 넘쳐가지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장해 가면 싼 금리에 2년 3년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돈이 밀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평생 연장되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7일짜리로 빌려가지고 10년짜리로 질러버려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레포 시장에 돈이 넘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레포 시장에 자금을 주는 주체 중에 MMF도 있고요. 은행들도 대형 은행들도 거기에 큰 손으로 돈을 넣어줘요. 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도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곤 하는데 중소형 은행부터 시작해서 대형 은행들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나 대규모로 그럼 이 한순간에 가뜩이나 지급준비금이 줄어있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될 때 한순간에 모두가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자금을 돌려야 되는데 10년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10년짜리 다 박아놨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하면서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돌려가지고 10년 투자한 그 플레이어들 있죠. 그쪽에 패닉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레포 자금 구해야 되잖아요. 네. 초단기로. 네. 그럼 어디 딴 데 가서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럼 10%에 빌려요. 그럼 레포 금리 확 뛰어요. 내지는 도저히 빌릴 수 없다. 각이 안 나온다 하면은
10년짜리 팔고서 이거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막 10년짜리 난리가 팔려고 나는 하는데 거죠. 저만 파는 게 아니죠. 모두가 팔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10년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10년 국채 금리가 딱 튀어요. 이게 코로나 때 이랬었어요. 캐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10년짜리 장기 국채하고 캐시는 달라요.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며 모두 다 던지려고 하면 안전자산이 안 돼요. 그렇지. 그것도. 이건 캐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맥도날드에서 밥 먹으면서 10년 국채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쵸. 똑같은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문제는 지급준비금이 줄었을 때는 이렇게 레포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형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 많거든요. 근데 중소형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레포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21년도에 준비한 게 뭐냐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스탠딩 레포. 스탠딩 레포는 상설이거든요. 옆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상설로 필요할 때마다 레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대상 기관들을 확대해주고 있어요. 연준도 알고 있는 거죠. 레포 시장에서 혹시 불안감이 생기면 저기서 자금을 지원해주도록. 아까 이제 연준에서 이빨 센 사람들 몇 명 얘기했는데 네. 굴수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즘 네네. 굴수비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요. 요즘 뜨는 사람이 월러입니다. 아, 크리스토퍼 월러. 예. 네. 블라드에 둘도 없는 친구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엄청 친한데 블라드가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은퇴했는데 퍼듀 유니버시티 딱 받고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아 내 친구 월러랑 얘기 좀 해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잘할 거라고. 근데 월러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진짜 와 무슨 얘기지?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얘기가 되게 다양한데 일단 저 월러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스탠딩 레포를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 스탠딩 레포라는 건 지금 쓰는 사람이 없다. 근데 스탠딩 레포는 그럼 언제 쓰는 사람이 생길까? 지급준비금이 꽤 많이 모자라지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서 한계에 찰 때 그때부터 스탠딩 레포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탠딩 레포 금액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탠딩 레포도 말씀드렸고 재할인 창구의 변화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런 일련의 것들을 왜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생각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무너지면 중소형은행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 뒤집어 엎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고 양적 완화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준은 항상 양적 완화만 해줘야 돼요. 왜냐면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저기 지방은행 A 터졌어요. 아 양적 완화. B 터졌는데요. 아 양적 완화. C요. 아 양적 완화. 안 되지 그러면. 그럼 A 알파벳은 Z까지 있대요. 근데 딱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중소기업 A 터졌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 에브리데이 양적 완화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금리도 못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 맨날 의무대 가잖아요. 군대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것마다 다 일일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 어디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때 금리 인하해주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핀셋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핀셋 지원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깨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줘야 되고 긴급 유동성을.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할인 창구하고 스탠딩 레포죠. 이 두 개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만약 안정이 되면 연준의 목표 중에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이잖아요. 금융 안정은 확보가 돼요. 그럼 금융 안정을 담보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툴이라고 그래요. 도구. 금리 인하 같은 큰 칼을 쓰지 않더라도 도구로 대응을 하면 되는 이슈가 되는 거죠. 그 도구를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금리 인하를 상업용 부동산 이런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해야죠. 이런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볼 수 있다. 이런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제가 어제 밤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서 그러니까 SEC죠. 그러니까 네. 미국의 그 증권 협회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그 아주 태연하게 한 4개 정도 더 망할 수 있다. 아, 예. 이게 뭐 그 뉴욕 뱅크인가요? 최근에 네, 이제 이슈가 네, 되고 네, 있는 네. 그 은행뿐만 아니라 한 4개 정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태연하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느낌이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비를 쟤네들이 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거 우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안 만들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알고 있다라고 해서 예상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의 집에 가는데
귀신의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스포를 하는 거예요. 너 저기서 나온다 이런 거. 이제 저기 대표님 들어가자마자 밑에서 발 잡는데 놀라지 말라고 그 네. 발 하나 잡는 게 있다고. 그럼 들어갔는데 밑에서 발 잡잖아요. 그럼 유치해요. 그렇지. 이래요. 맞아. 근데 만약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확 잡으면 그렇지. 주저앉거든요. 깜짝 놀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포 영화의 예고편 스포를 해준 거예요. 지금 맞아요. 4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4개 터져도 아무 놀라지 마. 우리 다 준비해놨어.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라니네. 있는 거죠. 4개 정도 망할 수 있다. 사실 SAC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사실 시장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돌고 있으면서도 자산 시장이 탄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된 얘기. 이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이슈.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